반갑습니다. 단단한 국사의 김준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중요하던 이제 실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실학하면 이제 유교와 관련된 기본적 역사들을 갖다 이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연결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유교에서 파생되는 격가제들이에요. 교육과 과거, 유교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과거 시험을 갖다 봐서 관리를 갖다 뽑는 거죠. 각 시대별로 이제 정리를 갖다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고려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려에 보면 조선의 향교와 비슷한 게 있죠. 고려에도 지방국립교육기관인 향교, 향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 때는 주로 이제 향학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고려 성종 때 향학과 관련해서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까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고려의 중앙의 국립교육기관, 국자감. 우리 이미 익히 배웠어요. 중앙의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정비되었다는 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정리할 게 뭐냐면, 우리가 관학지능책을 갖다가 공부할 때 인종 때 경사육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경사육학이 이제 국자감의 기본 커리큘럼이 되게 되는데 그 커리큘럼을 갖다 살펴보면 이 내용을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있죠. 특징이 바로 요거예요. 기술학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선의 성균관에는 기술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전부 이제 유학을 배우는 애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의 국자감에는 있죠. 기술학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요 차이점만 지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사학이 또 발달했던 시기죠. 귀족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최충의 이제 문헌공도가 이 사학을 갖다 대표하는 이제 구제학당이라고도 이제 불렸다고 했죠. 그래 이제 이 문헌공도 구제학당을 중심으로 사학 시비도가 형성돼 있었다. 이것도 이미 우리 이제 익히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의 교육을 이제 고려와 이제 비교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교육제도의 이제 특징을 보시면 유학 중심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고려와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고려는 이제 유학과 유불이 공존하던 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은 억불 정책을 펼치면서 유교만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 중심 교육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의 학대. 조선 가면 이제 서당이라는 초등교육기관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은 이제 고려에 비해서는 교육 기회가 이제 확대된 사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커리큘럼이 있죠. 교육과정, 문과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문과를 기준으로 한 커리큘럼이 이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초등교육을 서당,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고 나면은 한양에서는 뭐 사학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향교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날에 지금 수능에 해당하는 있지 않습니까? 속과를 갖다 치르게 되는 거예요. 속과. 그리고 이제 이 수능에 합격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성균관이라는 한양의 국립중앙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서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과 공무원 시험을 갖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의 이제 문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커리큘럼과 관련된 기본적인 있죠. 교육기관들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당. 사설 초등 교육기관. 우리 교육기관을 구별할 때는 사설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지 관립인지 사립인지 이거 꼭 구별하셔야 되고, 등급은 의외로 구별하기가 쉬워요. 초등인지 중등인지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지역이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데 서당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6세에서 16세 어울 필요 없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이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주로 뭘 공부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천자문 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였다 하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교육기관이 이제 사학이 있는데, 사학은 있죠. 지방의 향교에 해당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지방에 이제 성균관 밑에 있죠. 중등교육기관이 서울에 하나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향교랑 비슷한 급에. 그게 이제 한양의 국립중앙교육기관 사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교, 지방의 국립중등교육기관, 요 교육기관들을 갖다 경쟁시켜가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등장하네요. 향교, 그 다음에 이제 서원, 그리고 이제 성균관, 요 세 개를 갖다 경쟁시켜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서당이라든지 사학도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얘들은 이제 주인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주인공 중에 이제 첫 번째, 자, 지방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이다. 그리고 이제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이제 이 향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현에게 재앙을 지낸다.
제가 이거 유양수하면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현은 공자를 갖다 얘기해요. 공자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문묘라는 공간은 아무 때나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만 설치될 수 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에만 설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교는 있죠. 각 도시들의 하나씩,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되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현 제사가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원 같은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고 지방에 진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성현 제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현들에게 제사를 갖다 지냈던 겁니다. 향교 규모로 보시는데 엄밀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최대 100명이에요.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문묘 제향은 있죠. 성현 제향이랑 똑같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꼬르라고 보시면 돼요. 문묘라는 공간이 있죠. 성현, 공자에게 제사를 갖다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묘라는 공간 안에 핵심, 가장 가운데 있는 건물이 뭐냐면 대성전이에요. 공자한테 제사를 지내는 건물. 이게 대성전, 문묘, 성현에 있죠. 여러분 같은 단어로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원 가보겠습니다. 서원은 이제 지방에 있고 사립교육기관, 우리 유향서에서 배웠던 그 바로 이제 서원이에요. 선현에게 제사를 지낸다. 성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원이 무수히 많다고 했어요. 우리 이 서원 다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서원은 확실히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서원이 이제 백운동 서원. 처음 이제 중종 때 주세붕이 안양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1단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액서원이라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서원으로. 그게 이제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사액서원화 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백운동 서원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수서원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확실히 암기를 해 주십시오. 빈출되는 키워드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성균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균관은 당연히 이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이제 고등교육기관이니까 한양에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립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규모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향교보다 크게 시작했어요. 큽니다. 향교가 최대 있지 않습니까? 100명 수용하는데 얘들은 이제 200여 명을 갖다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칸도 있지 않습니까? 100칸이 왕을 갖다 상징해요. 그 왕 바로 밑에 이제 99칸까지 이제 대규모로 나름대로 이제 큰 규모로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당연히 성현제사 지내니까 문묘 제향한다. 대성전 자연스럽게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얼마나 감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 보이시죠? 요 사진에 이제 그 건물의 배치도를 보시고 이게 아까 봤던 향교, 서원 그리고 이제 성균관 중에 어떤 교육기관인지 끌어내 보십시오. 일단은 절대 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서원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지금 대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동무서무 있죠. 요 공간이 이제 문묘라는 공간이에요. 이 문묘라는 공간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고 있죠. 그 지역을 갖다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에만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원에는 이런 건물이 없어요. 얘는 이제 한교 아니면 성균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갖다 갈라내는 거는 감이에요. 감. 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한교 사진입니다. 한교. 왜 그러냐면 그 성균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급이 있어요. 규모가 있어요. 99칸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속 건물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향교의 이제 배치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성리학적 아동 수신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긋지긋하게 봤던 이제 소학이죠. 주자가 쓴 있죠. 어린이 수신서. 우리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두 가지 교재가 둘 다 주자가 쓴 거거든요. 하나가 어린애들을 위한 수신서인 소학, 그리고 두 번째가 집안의 예법인 가래, 그 주자 가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그 소학이죠. 그 다음에 뭐 소학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쓴 우리 선조들이 쓴 대표적인 이제 아동 수신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동몽선섭 중종 때 박세무가 그 다음에 이가 경몽 요결 요런 책들을 갖다 썼다 하는 거 가볍게 봐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문묘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 문묘가 이제 어떻게 성립되고 있죠. 그 문묘 안에 누가 모셔져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문묘가 처음 설치된 게 우리 그 성리학이 처음 도입된 시점이에요. 충렬왕 때 안양에 있죠. 공자의 영정을 모셔와서 문묘로 갖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조선의 성균관에서 공자와 그 제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현들을 갖다 이제 같이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들을 갖다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고급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기본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심화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에 대한 교화를 위해 설치하였다. 자, 이 선지만 보고도 이게 무슨 교육기관인지 나와야 돼요. 왜? 일단 성현이요. 그러면 성균관 아니면은 향교예요. 향교. 거기다 플러스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설치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향교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지는 보너스 선지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제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수, 훈도를 파견하였다. 요거는 중앙에서 파견했던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향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고학부 구실 입학 자격 생원진사. 생원진사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수능에 해당하는 속가 합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속가 합격자들만이 성균관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번 선지는 성균관에 대한 설명. 초등교육기관 담당 사립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연령은 대개 8에서 16세 정도에 이르렀다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서당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봄, 가을로 향음주례. 향음주례를 지냈으며 요거는 이제 소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국자, 태학, 사문학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있죠. 요거는 고려에 있지 않습니까? 경사, 육학 중 유학부에 보면 국태사라는 3가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심화 가서 이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향음주례만 봐도 일단 틀렸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기관, 그 다음에 부목 9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되었다. 요게 향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각 도시를 대표하는 국립 중등교육기관, 그게 이제 향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제도와 관련된 내용 다 살펴봤고 있죠. 바로 이어서 이제 관리 등용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려의 이제 과거제 성립, 우리 이미 배웠어요. 광종 때 후주에서 귀한 쌍기란 인물이 건의하면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종 때 정비되고 이렇게 과거 합격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원칙, 양인 이상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고대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제 독서 삼품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족들만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부터는 이런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양인들도 이제 시험을 갖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귀족들이 제술과와 명령과 요 두 개가 이제 문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과 같은 좋은 과목들을 갖다 독점을 해버리고 일반 백성들은 겨우 잡과 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시 시기는 있죠. 식년시가 3년시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경년시가 2년시를 얘기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되고 있죠. 요 두 개의 시험 종류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고려 때는 경년시 2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유행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좀 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는 과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문음, 음서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5품 이상의 관리 등의 자손에게 외가, 사위도 가능합니다. 한 명에게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음서 있죠. 요게 실질적으로 고려사에서나 있어 과거보다도 있죠. 더 큰 관리 등용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려가 있지 않습니까? 귀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음서 중심의 사회였다면 조선은 이제 과거 중심의 사회였다. 이렇게 이제 고려는 귀족 사회, 조선은 이제 양반 관료 사회, 이런 이제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갖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서와 관련된 포인트 하나 잡아보죠. 고려의 음서는 직계 자손에게만 적용되었다. 만자 되게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만자가 아니면 만자는 틀릴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고려의 음서는 있지 않습니까? 직계 자손뿐 아니라 외가라든지 사위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다. 왜 그러냐면 고려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자, 다음에 이제 고려 과거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이제 문과입니다. 문과 안에 제술과와 명경과라는 두 개의 과로 나뉘는데, 제술과는 있죠. 지을 제자, 서술하다 술자예요.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잘 짓는지 시험을 보는 과가 바로 제술과예요.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장 능력을 갖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장이 이제 문학과 장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명경과는 명자가 밝힐 명자예요. 경자는 경전 경자예요. 유교 경전을 갖다 네가 얼마나 밝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시험 보는 과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학, 유교 경전과 관련된 시험을 갖다 보는 시험. 그게 바로 이제 명경과예요. 제술과, 명경과. 우리 오늘날 이과와 문과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문과 내에서 제술과와 명경과가 나뉘었던 겁니다. 고려는 상대적으로 사장을 중시해요. 그리고 조선은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경학을 갖다 중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성리학 오타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잡과는 기술과예요. 그러니까 과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과도 번하죠. 그러니까 교정성, 선정성 구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외우지 말고 그냥 교정과 선정을 나누어서 뽑았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과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게 조선과 차이점이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아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조선은 무과가 제대로 실시가 되던 사회였어요. 근데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무과가 거의 실시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틀린 선지인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고려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맞는 선지예요. 맞는 선지. 고려에 무과 비슷한 내용들 혹은 이제 무과가 일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되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종 때 여러분들 강해제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 무학제라고도 부르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무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과로 보기 어려운데 무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 멸망하기 직전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공양왕 때 무과를 갖다 딱 한 번 이래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가 아예 무과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고려는 전반적으로 이제 무과가 없었던 사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공고 자주와 문생과 관련된 얘기는 너무 여러 번 해서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문불교적 사회를 갖다 지탱시켜주는 학문적 네트워크였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려 이제 과거의 단계를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이거 어렵기만 하고 시험에 진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과거의 단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단계에서 이미,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심화가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 포인트를 갖다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 보시면 정말 영양가가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조선의 과거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를 갖다 결국에는 비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조선의 과거제도도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 고려랑 공통점이에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백성들은 과거 응시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경제적, 교육적 한계 때문에 고려랑 조선이랑 비슷해요. 조선도 거의 기껏해야지 한 잡과 정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있죠. 응시 제한에 관련해서 고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탐관오리 자손들 이런 애들은 응시 제한하는 거 당연하지만 있죠. 조선에는 보시면 서울이라든지 제가녀 자손 같은 고려 때는 차별받지 않았던 계층들이 있죠. 요런 계층들이 과거를 갖다 볼 수 없도록 있죠. 제한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문과를 못 보게 합니다. 문과. 그 다음에 제가녀 자손은 있죠. 무과도 못 봐요. 얘들은 잡과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고려 때는 없었던 과거의 응시를 갖다 못하는 계층들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 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들의 사회적 지위를 갖다 유지시켜주는 장치들이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꼼수를 안 써도 그 사회적 지위가 유지가 됐는데, 조선으로 오면서 양반 관료 사회가 되면서 실력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있죠. 이제 자기 신분을 갖다 자식에게 물려주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이런 꼼수들을 갖다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인은 문과 응시 가능 이렇게 돼 있죠. 서울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제 중인인데, 일반 중인은 문과를 법적으로 제한하진 않았어요. 근데 서울은 이제 법적으로 문과 응시를 갖다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중인들은 문과 다 볼 수 있었습니까? 중인들도 실질적으로 문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품제라든지 혹은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더럽고 치사한 제약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인들이 문과를 갖다 응시할 수가 없는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이제 조선이었습니다. 꼼수의 사회,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과거가 조선에서 이제 언제 시행이 되었나? 원칙은 이제 조선은 이제 3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 식년시, 3년시보다도 별시가 유행하고 성행했던 사회예요. 별시는 뭐냐면 특별히 보는 시험, 특별시험이에요. 특별시험. 증광실화에서 국가에 뭐 경사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왕자가 탄생했어. 혹은 이제 뭐 공주가 결혼을 했어. 뭐 특별히 이제 좋은 일들이 생기면 있죠. 증광실화는 이런 시험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증광시, 나라의 이제 빚을 갖다 증가시키는 시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성시는 있지 않습니까? 왕이 성균관을 갖다 찾아가는 거예요. 성균관 찾아가지고 성균관의 문묘 있지 않습니까? 공자한테 절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자한테 절하고 와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즉석으로 성균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시험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알성시입니다. 알성시.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증광시, 알성시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우리 이제 심화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과거 이외의 등용제도. 조선은 기본적으로 과거 중심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외의 등용제도들도 있습니다. 천거. 이거는 이제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조선에서는 천거조차도 기본적으로 현직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거를 합니다.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광조의 혈량가 있죠. 그거는 이제 제야 사림들을 갖다가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특별한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은 천거조차도 현직 관리들을 갖다 천거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도 음서 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5품 이상으로 적용 폭도 넓었고 있죠. 그 다음에 음서 출신들이 진짜 잘 나갔던 게 고려사예요. 근데 조선은 적용 폭이 일단 2품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품 이상 후손들이 음서 문음으로 관직에 나간다고 해도 있지 않습니까? 승진이 안 되던 사회가 이제 조선이요. 실력 중심의 사회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제는 뭐냐면 하급 관리들을 갖다가 채용할 때 대충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과거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대충 면접 시험이나 대충 객관식 시험 이렇게 몇 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들을 대충 뽑는 시험. 그게 이제 치제입니다. 치제. 그리고 이제 이 하급 관리들은 백성들, 민원을 갖다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백성들이 쓰는 훈민정음을 갖다가 백성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서, 문음 애들도 이제 취재를 통해서 선발을 했던 거죠. 다음에 이제 5번 유해잡집 쪽 지역적인 내용인데 요거 쉬워요. 그러니까 유해잡집은 뭐냐면 상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이 있죠. 요런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하급 기술직 시험을 기술직이 바로 이제 유외잡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외잡직. 우리 노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과거 유형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요거는 이제 조금 심화까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거를 갖다 잡아놔야지 나중에 이제 고려 있죠. 고려고도 이제 구별할 수 있고, 요 파트가 이제 조금 지역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요 파트 이제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승과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무과가 이제 정착했던 이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문과예요. 문과. 그래서 이제 문과를 우리가 이제 조선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가 이 내용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과와 잡과는 있죠. 문과의 차이점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정리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갈 겁니다. 문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속과와 대과를 거친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 아까 커리큘럼 보면서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속과는 수능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대과는 관리가 되기 위한 공무원 시험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속과 안에 초시와 복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과는 속과보다 더 중요하니까 3차례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초시 1차, 복시 2차, 그 다음에 이제 전시는 복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갖다가 왕이 면접을 보면서 순위를 갖다 매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시가 되는 겁니다. 요 시험까지 합격해야지 이제 관리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과의 속과부터 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속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사과와 생원과가 있어요. 우리 고려 때 봤던 제술과, 명경과랑 똑같아요. 제술과 사장시험 보는 거, 명경과 경합, 유교, 경전 시험 보는 거. 고려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이름을 정했다면 조선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합격한 합격생의 신분에 따라서 시험 이름을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 진사과 요 사장 시험 보는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김진사, 이진사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진사예요. 그 다음에 김생원, 이생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생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에 밝은 애들은 생원이 되는 거고 있죠. 글을 잘 짓는 애들은 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사과, 생원과를 갖다 결국 있지 않습니까? 각각 최종적으로 100명씩 뽑습니다. 100명씩. 수능 합격자들이 전국에 이제 100명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100명은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고 있죠. 1차 시험에서는 최종 합격자의 7배수를 뽑아요. 근데 최종 합격자 수가 더 중요하죠. 100명, 각각 100명씩. 그리고 초시는 곱하기 7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백패라는 그 대학 입학증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백패. 요 백패가 있으면 성균관에 이제 입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패를 가지고 이제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혹은 있지 않습니까? 소원에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가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갖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있지 않습니까? 초시는 7배수 뽑고 있죠. 복시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데 이 수치가 좀 어려운 거긴 한데 꽤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문과의 복시의 최종 합격자는 33명입니다. 33명. 그리고 이제 초시는 애우지 마세요. 혹시 숫자를 물어보면 이거의 7배 정도가 된다. 대략 7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3명이 복시에서 인원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이 면접을 봐가지고 얘들 이제 순위를 갖다 매기는 거예요. 갑, 을, 병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등급에 따라 순위에 따라 또 관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격한, 대가에 합격한 합격생에게 홍패를 갖다 주는 겁니다. 홍패. 백패를 우리 속가에서 받았죠. 그 백패에 빨간 칠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실제로는 홍패를 따로 줘요. 그러니까. 근데 백패를 받고 다시 빨간 칠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순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과를 중심으로 해서 있죠. 시험이 이제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우리 문과의 특징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와 잡과는 있죠. 문과의 차이점들을 갖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문과는 아무래도 문과보다 좀 소홀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속과라는 시험이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과밖에 없어요. 문과. 우리 문과는 속과를 보고 대과를 봐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과는 속과 없이 있죠. 그냥 최종적으로 문과 보고 바로 합격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과가 없다 보니까 속과에 합격하고 들어가는 별도의 교육기관, 성균관 같은 교육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우리 문과는 있죠. 서울 응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과랑 잡과는 서울도 응시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 중 하나가 장원이 없다는 거예요. 장원. 문과에서는 33명 중에 1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장원급제 해가지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장원급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과는 장원급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혹은 증자 할아버지가 문과에 뭐 장원급제 했다. 그러면 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이제 주로 서울과 중인층이 응시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예와 병서, 경서를 같이 시험 보였다. 우리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장교들, 간부들 뽑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얘들 체력장만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 능력들을 갖다 같이 시험해가지고 이제 시험 봐서 장교들을 갖다 뽑게 돼요. 얘들도 비슷하게 무예와 병서, 경서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이제 가정을 보시면 초시와 복시, 전시 이거는 문과랑 똑같죠. 그러니까 하지만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33명보다 조금 작아요. 문과보다 좀 작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장원급제가 없다. 하지만 이제 얘들도 합격하면 홍패, 빨간패를 주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과 들어가겠습니다. 잡과는 문과보다도 좀 더 홀대되는 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문과가 속과가 없으니까 얘들도 속과가 없어. 당연히 얘들도 별도의 교육기관 없어.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갖다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균관 같은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문과와 잡과는 있지 않습니까? 서울도 응시 가능하다. 제가녀자선도 응시 가능합니다. 얘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또 하나 이제 문과랑 차별당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왕들이 면접도 안 봐줘요. 왕들이 면접도 안 봐줍니다. 전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 있죠. 요거 심한데 지금 기본 강의에서 요건 챙기고 갑시다. 초시에서 있죠. 우리
그 속가도 그렇고 대가도 그렇고 초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있죠. 합격자를 갖다 숫자를 갖다 골고루 배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지역별 인구 비례를 갖다 고려해가지고 초시 합격자를 갖다 결정하게 돼요. 근데 딱 하나 이제 외외가 있는 게 어디냐면 잡가예요. 잡가. 무가도 그렇고 문가도 그렇고 속가도 그렇고 대가도 그렇고 초시에서는 원래 인구 비례를 고려해서 합격자를 갖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바로 요 잡가라는 거. 잡가는 왜 인구 비례를 갖다 고려하지 않았냐면 잡가는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전문직별로 숫자를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한 명 정도 뽑는데 한 명이면 7배수 하면 7명이죠. 그러니까 8도에다 7명을 갖다 나눠서 배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가 같은 경우는 초시에 인구 비례를 갖다 안 하였다. 자, 이 말은 다른 시험에는 초시에서는 무조건 있죠. 인구 비례를 고려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잡가에 이제 합격하면 100패. 요것도 차이점 중 하나죠. 우리 무가라든지 문과는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홍패를 받았어요. 근데 잡가는 100패만 받는다. 그러니까 100패 홍패를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문과밖에 없어요. 홍패만 받는 거는 무과, 그 다음에 100패만 받는 거는 잡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죠. 원칙 속과 대가 모두 초시에서 각도의 인구를 갖다 고려한다. 그리고 이제 승가는 중정 때 폐지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다 나중에 가면 이제 정리를 갖다 확실히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과거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다 정리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종 때 과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은 국자감을 정비하였다. 역시 맞는 표현. 기술교육은 국자감이 아닌 해당 관청에서만 하였다. 만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요거는 고려 교육과정의 조선 교육과정과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에서 기술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데 국자감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기술학부가 따로 있었어요. 유학과 기술학을 같이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이제 고려와 조선의 이제 교육과정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해제, 무학제 등을 통해서 무인들을 관료로 등용하기도 하였다. 얘들아 갖다 이제 무과의 일종으로 우리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데 이쪽 과거 파트가 좀 지엽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갖다 준비를 갖다 하도록 합시다. 자, 문과의 복시에는 자, 문과죠. 문과 대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전시를 보았다. 어떻습니까? 초시에 거의 한 24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복시에서 33명 최종 합격자를 뽑고 그 다음에 전시에서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문과 대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서 가불병으로 나뉘었다. 자, 우리 복시 있지 않습니까? 초시에는 인구 비례를 갖다 고려한다고 했어요. 근데 복시에는 인구 비례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아요. 초시란다. 속가도 그렇고 대가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복시에는 인구 비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 지역별 인구 비례를 갖다 고려하는 것은 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문과의 대가, 복시, 최종 합격자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가불병으로 이제 순서를 갖다 정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는 있죠. 문과처럼 대가와 속가의 구별이 없으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초시, 복시, 전시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였다.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 있습니다. 전시에서 이제 자원급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가, 복시 합격자 수는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되었다. X. 복시 있지 않습니까? 초시의 합격자들이 인구 비율로 고려되었다고 했습니다. 속가, 복시, 대가, 복시, 복시에는 인구 비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학에서 파생되는 이제 교육과 과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과 관련된 두 번째 있죠. 파트가 이제 역사예요. 역사. 유학자들이 주로 역사를 갖다 이제 역사 소설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우리 수대별로 정리를 하게 될 건데, 먼저 이제 시대별로 정리하기 전에 역사의 기본적인 서술 방식들이 있어요. 그 서술 방식들 어떤 체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죠. 시대별 역사책들, 주요 역사서들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역사 서술 방식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기전체, 두 번째가 이제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있지 않습니까? 년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기록한 가장
보편적인 평범한 역사 소설 방식 편년체. 그 다음에 기전체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류사예요, 분류. 황제 얘기, 왕의 얘기, 그 다음에 경제지, 지리지, 경제 얘기, 지리 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트별로 있죠. 주제별로 역사를 갖다 소설한 책이 이제 기전체예요. 기전체 같은 경우는 숫자가 되게 작아요. 하지만 이제 가장 정석의 완성도가 높은 역사 소설 방식으로서 편년체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게 평가받습니다. 요 두 개의 이제 기본 역사 소설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강목체라든지 기사본말체는 그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특징이 강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성격이 강한 애들을 갖다 강목체, 뭐 기사본말체 이렇게 이제 또 부르는 거예요. 기전체부터 해가지고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전체는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제 분류사라고 했어요.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형식에 따라 이제 쓰는 거고 있죠. 봉기라 해서 황제 얘기, 그 다음에 세가라고 해서 왕과 제후의 얘기, 그 다음에 지는 강론들이에요. 사이지, 뭐 경제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열전은 위인들 얘기, 그 다음에 연편호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이제 사건들을 갖다 정리해 놓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요거를 갖다 기전체 역사 소설 방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이제 기전체 역사서가 되게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 일단 하나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삼국사기라고 해서 고려 정기 때 쓰여진 김부식에 있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역사서 중 하나입니다. 현존 최고의 역사서예요. 이 책이 이제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를 갖다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년체는 있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되게 쉬워요. 이건 일기식으로 시간순으로 기록된 역사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죠. 자치통감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편년체 역사서가 있어요. 이 책의 이제 소설 방식에 따라 이제 소설하는 소설 방식이 이제 편년체라고 보시면 돼요. 편년체는 워낙 많아요. 대부분이 편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편년체다 하면서 애우면 있죠. 암기를 하면 이건 좀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기전체 같은 특수한 소설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별도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년체들은 얘들이 딱 이름을 보면 나 편년체임네 하면서 티를 갖다 많이 내요. 그러니까 왕조실록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편년체예요. 고려건 조선이건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고려사 전료도 있죠. 마디 절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간 마디별로 소설했다는 거예요. 편년체예요. 그 다음에 동국 통감대 있죠. 통자, 통할 통자, 시간을 관통해서 소설화했다. 편년체예요.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돼 있죠. 그러니까 일기라고 적힌 애들이 또 다 편년체예요. 이걸 애우라는 게 아니에요. 요런 이제 이런 문자, 글자가 들어가는 애들이 편년체구나 하면서 끌어낼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목체라든지 기사분말체 같은 특이한 있지 않습니까? 소설 방식들. 얘들이 이제 어떤 걸 갖다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강목체는 주로 있지 않습니까? 편년체 내에서 뭔가 이제 좀 특징을 갖는 소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갖냐면 편년체가 시간별로 주요 역사 사건들을 갖다 쭉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이게 너무 재미도 없고 포인트도 잘 안 잡히는 소설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문기사체, 우리 신문기사를 갖다 딱 보면 이제 그 기본적인 사건의 내용들이 있죠. 내용들을 그 위에 보면은 그 사건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줄거리 같은 걸 갖다 굵은 글씨로 크게 위에 적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세부적인 글씨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강목체예요, 강목체. 강이 바로 줄거리를 큰 글씨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목이 세부적인 내용을 작은 글씨로 쓰는 걸 갖다 의미합니다. 강목체도 티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동사강목, 강목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거나 혹은 이게 제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강목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사분말체는 뭐냐면 얘도 기본적으로 이제 편년체도 쓰일 수 있고 있죠. 편년체에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전체도 쓰일 수 있는데 얘는 사건 중심으로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사건 중심. 어떤 역사를 갖다 서술할 때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역사적 기록들을 갖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그 사건의 이제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원인 이런 것들을 갖다 있죠. 관련된 얘기를 갖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모아놔가지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갖다 서술하는 방식. 그게 기사본말체예요. 기사본말체와 관련된 두 개의 키워드는 하나는 사건 중심, 두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이라는 것. 두 개가 이제 기사본말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사본말체 역사서가 이제 연려실기술이라는 조선후기 이제 대표적인 역사서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이제 역사 소설 방식과 관련된 내용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시대별로 이제 구체적인 역사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7페이지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챕터 가운데 있는 챕터에 역사 서술 방식이라 되어 있죠. 이거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예요. 고대 역사서. 이번 교재에서 이제 책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목차 파트 좀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용보다도 목차에서 이런 식으로 뜬금없는 실수를 좀 했어요. 근데 내용 보면 이제 딱 이제 뭐가 틀렸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카페 가시면 제 카페 이제 몹쓸 한국사 카페 네이버 카페 가시면 요 이제 그 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나라 같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보고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수정을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 역사서부터 시대별로 이제 역사서를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 한 권의 역사서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우리 익히 이제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잘 나갈 때 그 전성기의 역사들을 갖다 기록하기 위한 역사서들이 한 권씩 나온다. 그러니까 고구려 때는 유기백권을 요약한 이거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질은 뭐냐면 신집오권이에요. 영량왕 때 있지 않습니까? 이문진이라는 인물이 수나라를 갖다 꺾고 나서 그 자부심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서를 하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유기백권을 요약한 신집오권.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있죠. 전성기 근초고왕 때 공이라는 인물이 석이라는 역사서를 썼고, 신라 전성왕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인물이 국사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요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이제 암기하는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서깊은 우리 역사책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그러니까 유서깊은 국사 해가지고 유서깊은 국사에서 고구려 유 백제 서 그 다음에 신라 국사 해서 이제 우리 암기를 갖다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신라 중대로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김대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얘는 심화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챙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바로 넘어가죠. 신라대는 이제 최치원,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신라대 육두품, 그리고 신라대 기억세력을 갖다 대표하는 이제 최치원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이제 제왕 연대력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역사책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과 관련된 기록이 간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원래 신라 고유의 왕후들 있죠. 큰 차의 마립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싹 다 무시해버리고 있죠. 최치원이 그러니까 기존의 왕후들을 갖다 전부 왕으로 표시하는 역사서를 갖다 하나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왕연대력이란 책을 썼는데 현재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고려 역사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역사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의 기본 역사를 갖다 우리 호, 문, 무, 건, 신에서 5개의 마디로 나눴어요. 각 시기별로 어떤 역사서들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호족주도기 때는 고려 왕조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고려 왕조 실록 같은 거죠. 사초, 요 사초가 이제 모이면 실록이 되는 거예요. 고려 왕조에 대한 사초 기록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란 침입으로 이제 소실되게 됩니다. 문벌 귀족기 때. 그러면 이제 문벌 귀족기가 가지고 요 소실된 고려 왕조와 관련된 기록들을 갖다 다시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대 실록 작업입니다. 현종 때 이런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씩 언급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까지만 일단 봐두세요. 이 밑에 편자 들어가고 뭐 고급록 이런 것들 엄청 어려운 것들이에요. 완전 지엽적인 것들. 기출에 한 번씩 소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긴 했는데 이거 지금 건들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기 때 엄청 중요한 A급 역사서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바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이름을 갖다 구경해왔던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가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현존 최고예요. 우리 기존의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삼국사기라는 책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쓰여지냐면 인종 때 있지 않습니까?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서경천도 운동을 문벌 귀족의 당시 이제 주인공이었던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이제 토벌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천도 운동을 토벌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김부식이 자기의 입장에서 문벌 귀족 유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요 역사서를 갖다 기존의 역사를 갖다 정리하는 책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얘가 김부식이 유학자다 보니까 유학자 특유의 역사 서술 방식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 유교사관. 합리적 유교사관은 쉬워요. 그러니까 합리성,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미신 같은 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만을 역사에 담는 걸 갖다 합리적 유교사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부식이라는 세력이 문벌 귀족 세력이에요. 보수적인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의 왕족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라를 갖다 계승하는 역사의식을 갖다가 역사의식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삼국사기인데 실제로 보면 신라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요 역사 소설 방식이에요. 기전체 역사서가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쓰기도 어렵고, 정사체, 기전체라고 불리는 있죠. 역사 소설 방식, 역사의 정석적 소설 방식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전체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열전지연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왕의 얘기를 갖다 어디 실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봉기에 실었는지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세가에 실었는지, 우리 왕의 얘기를 갖다 어떤 파트에다 실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 우리 왕의 얘기를 갖다 봉기에 황제편에 실었다. 그러면 이제 자주성이 되게 강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가에 실었다. 제후편에 실었다. 그러면 자주성이 조금 약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삼국사기는 조금 특이한 게 김부식이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사대적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되게 뜻밖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왕의 얘기들, 삼국의 왕의 얘기들을 갖다 봉기에다 싣고 있어요. 좀 예외적이죠. 우리 역사는 수학처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떤 선택들이 논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선택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예외적인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삼국사기니까 당연히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예요. 그리고 신라 삼국통일한 통일신라 얘기까지 서술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구삼국사라는 역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구삼국사가 뭐냐면 고려 초기에 이미 삼국에 대한 역사서가 있었나 봐요.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서를 갖다가 우리 구삼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삼국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인물이 삼국사기라는 역사서를 갖다 새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기, 우리 삼국 얘기를 갖다 봉기에다 실었다고 했죠. 신라, 고구려, 봉기, 연표, 지, 열전 이런 거 외우는 학생들은 감이 없는 학생이에요. 자, 나중에 우리 사료라든지 심화로 가면 이제 삼국사기 서문,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에 가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삼국사기 서문이 요게 숙지 사료예요.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이게 삼국사기 서문이라는 걸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런 사료들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그 역사서 파트에서 숙지 사료라는 게 좀 많아요. 숙지 사료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 기본적인 교과 내용만 공부를 하고 사료를 처음 보지 않습니까? 처음 보면은 이 사료의 정체를 갖다 파악할 수 없는 사료예요.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를 해도 그 내용상 특징만으로 이 사료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역사서에는 있죠. 그렇게 안 되는 사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역사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료들 맨날 나오는 것들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문제풀이를 갖다 일정 수준까지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료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사료 강의를 갖다 제대로 된 사료 강의를 갖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저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갖다 아직까지 이제 학생들이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료 자체로 학생들이 승부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료 중에 이제 숙지 사료로 해서 일부 사료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료의 정체를 갖다가 미리 숙지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역사서 파트에 이런 사료들이 많아요. 삼국사기 사료도 이런 사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벌귀족기 주요 역사서까지 살펴봤어요. 삼국사기 A급 하나 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 무, 권신 중에 이제 무신직권기 때 있지 않습니까? B급 두 개가 떠요. B급이라고 해야 되나? C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고려의 주요 역사서긴 한데 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두 권의 역사서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권 중 첫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이규보의 문집에 담겨있는 동명왕편이에요. 동명왕이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국했던 고주몽 얘기하는 거예요. 고주몽의 얘기를 갖다 이규보가 실었던 거예요. 이규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누구? 최충원의 오른팔, 최충원을 갖다 도와줬던 문신 출신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얘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 과거 합격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글을 되게 잘 썼어요. 그 작문 능력, 사작 능력이 뛰어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를 잘 썼습니다. 과거 합격자들이 시 짓는 능력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역사서를 갖다 시로 쓰기도 해요. 시로. 동명왕편이 이제 시로 쓰여진 역사서이고 있죠.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동명왕 얘기, 고구려의 건국 그 설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얘도 이제 구삼국사 바탕으로 쓰여졌고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쓴 거는 뻔하죠. 그러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역사적 자주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직공기 때 두 번째 C급 역사서가 이제 해동고승전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렵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일단 쉽게 가겠습니다. 각훈이라는 인물이 해동고승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해동고승전의 내용은 뭐냐면 전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승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에서 고려 고승들의 얘기. 그리고 이제 해동 우리 고승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고승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역사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문무 권신중 권문세족기에 아주 중요한 또 A급 역사서 두 권이 등장합니다. 삼국유사 첫 번째, 삼국사기랑 잘 구별해 주세요. 이름은 비슷한데 성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일단 누가 쓰냐면 있죠. 일연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승려 출신이에요. 승려 출신. 이 승려 출신이 한간에 떠도는 야화들, 들야자예요. 들에 떠도는 얘기들, 민간 설화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삼국유사라는 책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떠도는 얘기들을 갖다 모았다고 해서 야사체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 쭉 수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본말체, 사건 중심의 기사 본말체로도 보는 얘기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그리고 이제 말은 삼국유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있죠. 우리 단군조선부터 고려초까지 얘기를 갖다 전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삼국유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단군신화를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가 삼국사기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받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단군신화를 갖다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부식이란 인물도 단군신화를 갖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김부식은 있지 않습니까? 단군신화를 갖다 삼국사기에서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뺐던 이유가 뭐냐면 단군신화가 합리적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신적 얘기들을 갖다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유교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김부식은 다 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미신들, 신화적 얘기조차도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 함의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단군 신화를 갖다가 요 삼국유사에다 기록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연이 그 승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있죠. 불교사 중심으로 서술을 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향가 14수에서 요건 나중에 이제 문학 파트에서 우리 정리를 해도 되는데 요 고대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 유행을 했던 노래들이 있어요. 민간의 노래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을 갖다 또 열 몇 편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제왕운기라는 A급 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운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국사기라는 삼국유사에 보면 급이 조금 떨어져요. 출제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역시 얘도 이제 되게 중요한 기록물이에요. 이 제왕운기는 일단 이승유라는 있지 않습니까? 충렬왕 때 관리 출신 유학자가 썼어요. 유학자가. 얘가 이제 충렬왕이면 이제 원간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던 때요. 원에 간섭 받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을 버려버리고 이제 나와버립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요 관리들 당대 시 잘 썼다고 했어요. 서사시 형태로 이제 우리 역사를 갖다,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갖다 부각시키는 역사책을 갖다 하나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제왕운기입니다. 근데 이 제왕운기는 되게 강력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역사 쓴 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를 갖다 같이 서술하고 있어요. 같이 서술. 상권에는 중국 역사, 하권에는 우리 역사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 역사를 먼저 소설했으니까 이 책은 자주적이 아니라 사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권의 중국 역사를 갖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 있죠.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와 대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적인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좀 특이하게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를 갖다 같이 소술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시의 형식으로 소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갖다 중국 역사와 대등하게 소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제왕운기의 이제 특이점, 포인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왕운기는 바로 같은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동시대의 그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얘기를 갖다 얘 다시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단군신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이 제왕운기는 발해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있지 않습니까? 대조영을 갖다 우리 민족으로 고구려 장수로서 처음으로 이제 기록하는 모습이 또 등장하게 돼요. 여러모로 이제 중요한 역사서. 제왕운기 같은 역사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중요도가 이제 더해질 거예요. 아직은 솔직히 삼국유사라는 삼국사기의 병은 조금 중요도가 빠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클 사료가 이제 바로 제왕운기입니다.
그다음에 건문세족기의 기타 저서들은 지금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심화 때 이제 본조편요 강목이라든지 천추공경록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재현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충선왕 때 망건당 따라갔다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이제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락이라는 성리학적 역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를 갖다 쓰게 돼요. 정통과 대의명분 중시하는. 근데 지금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 얘가 이제 정도전이라든지 정몽주라든지 이런 있지 않습니까? 신진사대부들의 역사관에 영향을 갖다 많이 미쳤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사락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남아있어요. 사론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사론. 사락 기본적인 서술 내용은 남아있지 않는데 사론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역사를 서술하고 있죠. 그 역사에 대한 평가를 갖다 적는 걸 갖다 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론 일부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현이 썼던 있죠. 사락이라는 역사서입니다. 신진사대부 시기에 성리학적 역사관을 갖다 담아서 쓰여졌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고 쉬도록 하죠. 자,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현조단은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편년체로 기술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X적으로 하니까 지금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존체고 두 번째는 기전체, 우리 기전체를 갖다 대표하는 있죠. 대표하는 역사서라고 했어요. 편년체가 아닙니다. 자, 유교적 입장에서 고구려 중심 서술 X, 신라, 그 다음에 원의 간섭받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강조하였다. 호, 문무, 권신주, 삼국사기는 문시기에 나왔어요. 문시기에 문벌기족기 때 X.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기초, 신의사관을 배경했다. 신의사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풀어서 얘기해드렸어요. 신기한 얘기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경했다고 했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고려시기 역사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역사서가 쓸 당시 일로 옳은 것은 자, 이 역사서는 있지 않습니까? 시대와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문무 권신 나눠가지고 공부를 갖다 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신화를 서술하였다. 단군신화를 서술한 책은 실제로 이제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제 제왕운기, 그 다음에 뭐 응제시주라든지 뭐 다른 책도 몇 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박스라든지 어떤 선지를 주면서 단군신화를 서술한 책을 찾아라. 단군신화와 관련된 책 물어보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삼국유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왜? 삼국유사가 처음으로 단군신화를 갖다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신화를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죠. 제왕운기로 연결하는 문제를 저는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서술해 놓고 제왕운기로 연결한다면 있지 않습니까? 제왕운기 특유의 내용을 갖다 밑에 한두 개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요것만 딸랑 떨어져 버리면 요건 삼국유사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사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거 두 개 보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제 삼국사로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흐린 글씨 빠뜨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편성과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이제 심화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기라든지 왕력 이런 특이한 편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삼국유사가 되고요. 이 삼국유사가 쓰일 당시 삼국유사는 이제 충렬왕 때 원간섭기 때 쓰였다고 했어요. 호문무 권신주 건문세족기. 그러면 이제 1번 몽골 침략받아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다. 1번 맞네요. 바로. 그 다음에 2번 무신집권기 X.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문벌귀족이 역사서를 집필하였다. 이건 문벌귀족기 X.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된 왕조실록이 보관되었다. 자, 거란 침입으로 소실된 왕조실록이 보관된 건데 문벌귀족기 7대 실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벌귀족기니까 X.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서와 정치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사를 갖다 연결하는 문제도 이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려 역사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쉬었다 이제 조선 역사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